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재밌는 영화는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데요. 이 소재도 내용도 무궁무진한 영화지만 그 중에서도 독특하면서도 또 재미있는 소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워즈, 아마겟돈, 인터스텔라, 마션 등 가깝고도 먼 우주를 소재로 한 우주 영화죠. 지구를 벗어나 광대한 배경에서 펼쳐지는 대서사시 속에서 우리의 눈을 초롱초롱하게 만드는 우주 영화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바로 CG가 가미된 화려한 장면들인데요.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과학기술들이나 이론들이 이 CG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이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게 그지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영화 속 CG를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구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또 친숙하게 설명해 주실 우주 전문가 우주먼지님을 랭킹스쿨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주먼지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우주먼지 현저타임즈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천문학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은 연세대학교 은하친화연구센터에서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먼지님과 함께 이제는 실제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우주 영화 속 장면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트. 우주 영화에서 이 지구를 가장 위협하는 건 소행성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소행성이나 운석을 막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실제 영화가 아니라 현실로 좀 다가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 소천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당장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데 만약에 이 영화처럼 미사일이나 핵탄두를 쏘아가지고 타격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쪼개지기 전에는 한 덩어리로 뭉쳐있던 커다란 소행성 자체의 궤도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실수로 핵탄두를 쏴가지고 너무나 많이 쪼개버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파편 하나하나를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미사일을 쏜다거나 핵탄두를 싣고 터트리는 방식은 천문학자들이 제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먼저 다트라는 미션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다트는 더블 아스테로이드 리다이렉션 테스트라고 해서 이중 소행성 방향 바꾸기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나사에서 최초로 우리 지구를 방어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잡았던 곳이 디디모스라고 하는 소행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소행성은 지구와 화성 궤도 사이에서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디디모스는 작은 소행성이지만 우리 지구 옆에 달이 있듯이 또 다른 작은 소행성이 달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디모스 주변을 돌고 있는 조그만한 소행성이 디모르포스라고 하는 소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다트에서 실험했던 거는 디디모스 주변을 돌고 있던 디모르포스를 향해서 500kg짜리 탐사선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른 속도로 충돌시켜서 그 운동량으로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바꿔보자라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날려보낸 탐사선이 소천제 충돌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천체들의 궤도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구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11시간 50분 정도의 주기로 빙글빙글 돌고 있던 디모르포스가 11시간 20분 정도의 주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인간이 날려보낸 인공 물체를 강제로 부딪혀서 속도를 바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영화에서처럼 미사일로 산산조각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려보낸 탐사선을 충돌시켜서 그 속도로 궤도만 바꾸자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이 현재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처럼 그 궤도를 바꾼 거네요. 네, 그래서 너무나 전 네이밍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풀네임은 이중 소행성 방향 바꾸기 실험인데 줄여서 다트 쏘기처럼 이제 격추를 했다, 지구를 소천체로부터 방어한다고 했을 때 고민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일찍 최대한 빠르게 그들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관측 성능을 점점 발전시켜서 나아가선 더 작은 천체들도 미리미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SF 영화의 또 단골 소재라고 하면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우주로 가는 그런 계획들을 실제로 하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우주 엘리베이터가 뭔지만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말 그대로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그 아이디어냐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인공위성 쏠 때 건물만한 로켓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순식간에 태워야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로켓은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인공위성 쏠 때마다 버리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우주까지 연장해서 올릴 수만 있다면 인공위성 들고 엘리베이터 딱 타요. 우주층 버튼 누릅니다. 그럼 뭐 한참 올라가긴 하겠지만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문이 열리면 그냥 발로 빵 차요.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간 인공위성은 자기 궤도를 돌게 되는 거예요. 금액적인 차원에서 비용적으로 너무나 저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던 거죠. 원래는 그 과거 소련 출신의 로켓 과학자 치올콥스키란 사람이 떠올렸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이 뭘 봤냐면 이제 막 프랑스에서 에펠탑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봤냐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관광용 엘리베이터를 보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높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주까지도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쭉 아이디어가 발전되어 왔던 거죠. 근데 우주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오르내리려면 케이블이 필요하죠. 근데 이 케이블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야 하냐면 지구 정지 궤도라고 해서 지구가 하루에 24시간을 도는데 딱 그 속도와 똑같이 돌 수 있는 인공위성의 궤도가 있어요. 그 곳을 우리가 지구 정지 궤도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까지 케이블을 연장을 하면 지상과 우주층의 케이블이 엉키지 않고 계속 팽팽하게 쭉 펼쳐진 채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도가 36,000km거든요. 그러면 케이블의 길이를 36,000km 길이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블 자체만의 무게도 상당하겠죠. 게다가 꼭대기층 우주층에서는 케이블 아래쪽으로 다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을 테니까 그 엄청난 하중과 텐션을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블이 부서지지 않게 강도가 한계가 있을 테니까 두께를 늘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상층에 맞닿아 있는 케이블은 하중이 덜하니까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주층으로 가면 갈수록 케이블은 더 두꺼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인 강철 케이블로 이걸 만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우주층에서의 케이블 두께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지름보다 커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주보다 더 두꺼운 케이블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걸 쓸 바에 더 발전된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여행하고 있겠죠. 굉장히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탄소 나노튜브라고 해서 이제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아주 가볍지만 강도가 강한 신소재가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이걸 쓴다면 5에서 6mm의 얇은 두께로도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건 가능은 해요. 다만 이거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대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공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밌는 게 일본이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일본의 한 건설회사에서 우리가 2050년경까지 우주 엘리베이터를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다지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실험실 안에서 어떤 케이블 소재를 써야 할까를 고민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첫 삽을 푼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우주라고 하면은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막 시간을 되돌리고 리셋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다중우주보다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어찌 보면 완벽한 다중우주 영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중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뭔지만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우리 우주가 빅뱅과 함께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빅뱅 초기에 그 우주 팽창이 굉장히 빨랐어요. 이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우주 시공간 속에서 굳이 빅뱅이 한 번만 있었을까? 빅뱅이 우리 우주 바깥에서도 여기저기 터졌다면 우리 우주 같은 또 다른 우주들이 사방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한한 우주가 존재할 거다라는 게 다중우주의 기본 가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중우주가 존재하더라도 천문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 관측 가능한 범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 천문학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측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터스텔라 같은 것도 다중우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 인터스텔라에서 표현하는 시공간을 넘나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우주 안에서 블랙홀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을 넘나들 때 경험하는 시공간의 변화이고요. 말씀하신 닥터 스트레인지나 아니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같은 영화들은 우리 우주 바깥의 우주를 넘나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멀티버스, 다중우주인 거죠. 유니버스라는 말 자체가 유니크한 세계, 우리 우주가 유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어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니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벌스가 무한하게 많을 수 있다라고 해서 멀티버스라는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그동안 걸어왔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고 지구가 유일한 행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태양계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중심이 아니지만 태양은 중심이겠지. 그것도 아니었어요. 은하계 바깥으로도 쫓겨났죠. 그래도 태양은 주인이 아니지만 우리 은하계는 그래도 좀 주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죠. 우리 은하계 바깥에 또 수많은 은하가 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가 우주 스케일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면 우리 우주는 그래도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어찌 보면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걸 실제 관측으로 확인하는 게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기술력으로는 좀 어렵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다이슨 스피어. 다이슨 스피어 사실 저는 완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인 건가요? 일단 다이슨 스피어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SF 소설 중에 스타 메이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었고 이후 그걸 바탕으로 1960년대에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논문으로 쓰게 됩니다. 프리먼 다이슨이 이론화한 공 모양의 구조물이다라고 해서 다이슨 스피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집집마다 가끔씩 아파트 보면 태양광 패널에서 태양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뽑아 쓰는데 만약에 태양 코앞까지 날아가서 태양판을 태양에다가 갖다 줄 수 있다면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효율적으로 태양열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어떤 아주 발전된 외계인들이 태양판을 다 우주로 들고 자기네가 살고 있는 별을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코앞에서 그 별빛의 에너지를 쭉쭉 뽑아 쓸 수 있겠죠. 즉 이처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중심 별을 어떤 인공적인 태양 패널 같은 걸로 감싼 커다란 구조물을 우리가 커다란 구체, 다이슨 스피어라고 부릅니다. SF 장르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요소예요. 굉장히 많은 SF 작품들에서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어떤 에너지원을 다이슨 스피어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하나가 최근에 개봉했던 문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문폴은 달 속에 사실은 별이 있고 그 별을 감싸고 있는 인공 구조물이 달이었다. 그런 설정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그 여러분들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혹은 토르 같은 영화도 가끔 보시면 외계 종족들에 살고 있는 별을 감싸고 있는 커다란 고리 형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구조물이 많이 나와요. 모두 다 다이슨 스피어라는 설정으로 반영된 그래픽입니다. 다이슨 스피어가 왜 중요하냐면 외계 문명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이슨 스피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별이 정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다이슨 스피어를 갖고 살아가는 외계 문명하고는 조우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슨 스피어를 예를 들어서 태양에다가 만든다고 해볼게요. 태양을 둥글게 감싸는 두께 한 1, 2cm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을 재료를 다 써야 돼요. 우리 태양계 재료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행성들까지 침공해서 재료를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높은 확률로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고 살아가는 외계인들이라면 주변의 다른 자원들을 막 끌어와가지고 자기네 별을 감싸야 하니까 굉장히 나쁜 녀석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발견되더라도 쟤네는 이제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주먼지님과 함께 이 조만간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영화 속 우주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신 거 외에도 언젠가는 꼭 실현됐으면 하는 기술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오는 블랙홀을 통해서 다른 먼 우주로 여행하는 기술이 꼭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이론에 따르면 좀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좀 노력을 해서 어떤 가능한 구멍을 찾을 수 있다면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계 반대편까지도 순식간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블랙홀을 통한 우주 여행이 꼭 실현이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꼭 향후에는 가능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주먼지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